오늘 다룰 주제는 신탁세제 현황과 향후 과제입니다. 지금 그 신탁제도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소득과세, 부가가치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복잡하고 아주 예를 들면 이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전우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아주 광범위하게 이 내용을 다루면서 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우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자체평가위원장,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손영철 세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 세무사님은 국민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민투자신탁과 자산운용협회를 거쳐서 현재 기업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저서로 금융상품과 세법이라는 저서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일 교수님은 그 강남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강남대학 정의학부 초빙 교수로 정년퇴직하고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을 거쳐서 현재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맡으신 이전우 교수님과 토론을 하신 손영철 세무사님, 김병일 교수님 모두 다 신탁세제 국내 최고의 최고의 연구자들을 지금 모셨습니다. 그 이전우 교수님은 2019년 기재부의 용역 보고서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 신탁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손영철 세무사님은 2014년 그 학위 받은 내용이 그 신탁세제입니다. 그 수익증권 발행 신탁과세 방안 연구로 학위를 받으시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신탁세제에 관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일 교수님은 역시 신탁부상 수익자 과세 연구 등 신탁세제 관련 많은 논문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신탁세제에 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신 그 최고의 연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전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전우입니다. 이 세무포럼, 한국세무포럼이라는 이 이론과 실무가 교차하는 이런 좋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원경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탁세제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 말에 대폭 개정을 거쳐서 2021년부터 또는 부가세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행 시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신탁세제가 신탁법도 어렵고 또 관련 세제도 어렵고 해서 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데 오늘 이 발표를 겸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아직 전체적으로 개정 신탁세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헌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모든 문제점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목별로 대표적인 문제점 한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 개정 배경, 그 다음에 신탁세제를 설계 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신탁세제의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신탁 관련 소득세제, 법인세제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부가가치세제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상속세제 및 정액세제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그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라는 제도는 본래는 영국, 미국에서 탄생한 제도지만은 오늘날은 대륙법계 국가에도 널리 퍼져 있고 일본, 우리나라에도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탁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인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상사 신탁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이나 은행 중에서는 여러분 TV 광고에서 많이 접하는 신영증권 이런데 증권사 아니면 은행은 하나은행 이런 데가 좀 선두주자로서 신탁업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 등등해서 지금 60개 신탁업자가 지정되어 있고 전체 수탁고가 1200조가 넘을 정도로 아주 경제계에서는 큰 비중을 신탁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1년도에 제정된 신탁법은 50년이 지난 2011년도에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 전면 개정한 취지는 이제 우리 신탁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좀 그렇게 해서 신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신탁법을 2011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그때 신탁재산 범위도 확대하고, 원래는 그때 사업신탁도 들여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신탁은 지금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신탁재산으로 사업 그런 것은 못하게 막아버려가지고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장차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 다음에 신탁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구체화되고 수탁자 의무가 강화되고 수익자 의사결정 방법이 구체화되고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이런 새로운 신탁 제도가 들어오는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2011년도에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신탁법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사 신탁 이거는 계속 더 아마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그 새로 생겨난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이른바 가족 신탁 이것도 아마 이 고령화 시대에 상속 대체 수단이라든지 가압 승계 수단으로 앞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신탁이라는 제도가 정착 자리를 잡으려면 조세 제도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011년도에 신탁법을 전면 개정할 때 세제, 신탁 세제도 같이 미리 준비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개 일하는 방식이 각 부처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령 신탁법은 법무부 상사 법무과 소관이고 신탁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각자 자기 부처에서 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탁법 법적 측면만 고치고 세제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22년도에 신탁법이 제정이 됐는데 84년 지난 2006년도에 신탁법을 고치면서 그때 세제, 신탁 세제도 미리 준비해서 둘을 한꺼번에 고쳤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제 신탁 업계는 특히 상사 신탁 중심으로 규모가 날로 커지는데 도대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정비해달라 그런 요구가 그동안에 아주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과세 당국도 신탁세제는 잘 몰라서 세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일은 잘 없었지만 어쨌거나 신탁 업계 입장에서는 언제 과세 당국이 지난 5년간을 한꺼번에 매긴다든가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세금을 내기는 내겠는데 뭘 좀 분명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1년 동안 이제 용역 형식으로 연구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0년 말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주로 2021년부터 부가세는 2022년부터 그렇게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발표문에서는 2020년 말 개정 전을 개정 전 신탁세제, 그 이후를 개정 후 신탁세제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저하고 다른 교수 두 분이 기초 용역 작업을 1년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재부 세제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업계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기초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법안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대개는 용역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는데 일부는 또 용역과 다르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서는 그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 남겨진 과제가 어떤 걸까 그런 말씀을 AS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탁 세제를 만들 때 이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고민했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상법 등의 사법과 조세법 사이 관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법, 상법상, 사법상만 따지면 법률상 소유자가 수탁자입니다. 위탁자 손을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그냥 뭐 위탁자, 수익자는 잊어버리고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 중심으로 세제를 짜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세목에서도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렇게 짜면 사법 시각에는 아주 투철한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소득법인은 수익자 원칙이고 뭐 부가세는 수탁자 원칙 그런 식으로 짜졌습니다. 두 번째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상법상으로는 원본의 권리자하고 과실의 권리자가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컨대 원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과실에 관해서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또 주식을 예로 든다면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권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양보해야지 그중에 하나만 빼내가지고 뭐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배당 수치금만 빼내서 분리 양도하겠다. 그거는 사법상은 안 됩니다. 소위 스탁과 플로우가 일치하는데 그런데 이제 신탁세제 그런 데서는 원본 수익권 이외에 수익 또는 수입 수익권이라는 게 있어서 스탁과 플로우가 분리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세제에 담아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했던 것은 각 세목별 납세 의무자를 일치시켜야 되는가?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하고 부가세 납세 의무자도 일치시켜야 될까? 수익자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소비세도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우리도 그래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소득 법인세는 소득이라는 담실에게 과세하는 게 본질이고 부가세는 거래 행위, 재화, 영역, 유통이라는 그게 과세 대상이라서 조금 형식적 특성이 강한 그런 세목이라서 양자를 꼭 일치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일치시킨 일본 세제가 온당치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분리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입에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신탁을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한다. 그런 게 언론 도하 기사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 수탁자 중 누구를 할 것인가. 그때까지 수탁자로 돼 있었는데 위탁자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 또 두 가지 세목 간의 납세 의무자를 일치시킬까 분리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세제가 물론 신탁사업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 신탁이라는 기구 제도가 조세 회피 창구로 쓰이는 것은 또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사 신탁뿐 아니라 이런 가족 신탁도 많이 확대될 건데 분명하고 합리적인 신탁세제를 마련해서 신탁세제가 신탁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과세 예언이나 회피를 열어줘서는 안 된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이상하고 현실 간의 균형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 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제도라는 것은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지향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 그런 건데 그게 말이 쉽지 추상적인 이야기고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이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고, 또 하나 문제가 신탁을 설정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넘기는 뒤에는 손을 떼는 게 그게 신탁 본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신탁 현황 실황을 보면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한 뒤에도 손을 놓지 못하고 내가 계속 간섭하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런 소위 위탁자 신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도를 짠다,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은 이런 위탁자가 계속 지배 싶어 하거나 한 마음, 이게 신탁의 바람직한 본래 모습은 아니다,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신탁세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신탁 실체론과 도관론이 대립하는데 뭐 이론적인 부분이고,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발표문을 실었으니까 신탁 실체론의 그러니까 마치 그 자체를 실체처럼 봐서 하는데, 두 가지 신탁 재산 자체를 무슨 법인인 양 과세 주체로 삼는 이른바 미국식 제도하고 수탁자를 과세 주체로 삼는 그런 법인 과세 신탁,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용 논거들 쭉 생략하고요, 비판도 생략하고, 신탁 도관론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그냥 파이프 물이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해서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아무 가공의 존재라고 보고 수익자 중심으로 짜야 된다, 조세제도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관론에 대표한 생략하고, 이 학설 대립이 실익이 있느냐,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양자가 다르고, 두 번째는 소득의 구분이 배당 소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일원화되느냐, 아니면 그 내용별로 따로따로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도관설 양자가 다르고, 원천징수 내지 소득의 수입 시기가 양자가 다르고, 이렇게 실익이 있는데 우리 세법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 갈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수익자 중심의 도관설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세제를 짜면서도 그 기반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중심 도관설을 원칙으로 해서 나타난 조문이 소득세법 2조 3, 법인세법 5조 1항 그런 조문들입니다. 상속정에서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도관설에 입각한 수익자 중심 과세, 물론 소득법인세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짰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듯이 세목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본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중심으로 짜야 되겠다, 그래서 수탁자 과세 주체설을 따른 게 지금 3조 2항 규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각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 전에 옛날 소득세, 법인세, 신탁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그때 원칙적으로 수익자, 예외적으로 위탁자, 어떤 경우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도관으로 간주해서 원천별로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했는데, 개정 전 신탁세제 문제점은 그 과세 방식이 획일적이라서 다양한 신탁제도의 그 욕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활성화 저해, 또 조세 회피가 가능하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세금 문제가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방향으로 잡았던 것은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법인세 과세 방식도 들여오겠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세 회피 방지책으로서 소위 위탁자 과세를 들여왔습니다. 위탁자가 실질적 수익자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위탁자한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크게 잡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가급적 필요한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나머지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종전처럼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수탁자 과세 방식의 법인세 과세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다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납세자 선택에 맡기는 식으로 법인세 과세 방식을 허용했는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목적 신탁, 즉 수익자가 없는 그런 신탁, 두 번째 수익 정권 발행 신탁,
세 번째 유한 책임 신탁, 네 번째는 1, 2, 3과 유사한 신탁 시행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아직 시행령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었을 때 시행령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수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을 가지고 수익의 유보에 배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위탁자는 좀 뒤로 많이 물러나고 수탁자가 전면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법인세 과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행령은 나와 있지 않은데 조만간 시행령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세 방식으로는 미국식으로 신탁재산 자체를 무슨 법인처럼 간주해서 거기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한테 과세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한테는 배분될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다만 수익자한테 배당한 금액은 신탁재산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른바 페이스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탁자 과세 범위를 옛날 법에 없던 것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시행령에 가보면은 첫 번째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있을 때, 신탁 종료 후 잔해재산 귀속받을 권리가 있을 때, 즉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할 때 한국에 이런 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위탁자한테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요건은 신탁재산 원본 수익자는 위탁자, 수익자는 배우자 등등으로 하면서 뭐 그런 경우에는 즉 가정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충족하면 위탁자 과세를 하기도 했는데, 이 두 번째 2번 요건은 그 용역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전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위탁자 과세 범위가 확 좁아집니다. 그게 위탁자 과세 범위를 좁혀주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이따가 나중에 문제점에서 한번 보기로 하는데 어쨌거나 갑자기 생겨난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탁 수익권 양도 종전법에서 불분명했던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법인이 뭐 수익권 양도할 때는 자산 양도니까 손익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고, 개인 수익권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신탁 수익권 양도 발생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그것은 신탁 수익권이 아니라 신탁 재산 자체의 양도다, 그렇게 봤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세율 차이입니다. 부동산처럼 보는 거 아니면 그냥 신탁 수익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을 설정할 때 이제 신탁 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넘어가는데 그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종전에 이제 해석론에 맡겨져 있던 것을 소득세법 88조 1호 다목에서 위탁자,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해서 위탁자 자산의 신탁이 설정되고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수익자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해석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위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해서 지배 통지권이 없으면 양도로 봐야 되느냐? 그 위탁자로부터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한테 재산이 넘어가는데 그게 과연 양도일까에 대해서 자칫 이제 반대 해석하면 양도로 봐야 된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양도소득세의 기본이 유상, 대가의 수수를 기초하는 건데 신탁의 설정은 뭐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수 없이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거니까 해석론상으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법문의 표현이 오해를 소질 수 있게 좀 돼 있어서 조금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수익권에 대해서는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 그렇게 세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규정들이 보완이 됐는데 쭉 생략하겠습니다.
소득법인 신탁세제의 문제점 한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소득세법 2조 3이나 1항, 5조 1항이나 전부 이제 수익자 원칙을 표현한 것인데 문구의 표현이 다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그 말이긴 한데 문구를 달리 해놨는데 그 문구를 그렇게 달리할 필요가 있을까?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소득세법 문구나 법인세법 문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양자를 일치시켜야 된다. 문구가 달라진 이유는 우리가 정부 부처 간의 일을 따로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부처 안에 있어서도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근데 소득세과하고 법인세과는 서로 맡은 일이 달라서 초안도 달라지니까 서로 그냥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양자 차이가 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의 문제점은 소득법인세제에서 법인과세 신탁의 선택권을 줬는데, 즉, 종래식으로 수익자 과세 원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면 이런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 과세로 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택권을 준 게 타당한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우선 법인과세 신탁을 도대체 왜 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신탁이 이게 회사하고 유사한 도구이기 때문에 과세 공평, 정합성을 고려하면 신탁도 법인과세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현행 수익증권 발행 신탁 그런 등등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자가 없다 그럼 누구한테 매기느냐 그때는 수탁자한테 매겨야 된다 목적 신탁 그런 이유도 있고 세 번째 과세 이연을 막기 위해서 수탁자한테 과세하는 그런 경우 등등 때문에 법인과세 신탁을 하고 있고 주요 외국 어디에도 납세자한테 선택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개정신탁세제에서 왜 선택권을 줬느냐 숨어있는 배경 이유는 이거 신탁세제를 갑자기 들여오는데 종전에는 수익자 쭉 했는데 수탁자한테 법인과세를 하라 그러면 수탁자가 가령 무슨 증권회사, 은행 이런 회사들인데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 수탁자 법인과세 신탁한다는 그 사람들이 세금 신고 납부 다 한다는 건데 이게 신탁 산업에 너무 좀 부담이 될 거다 그런 이유로 선택권을 주겠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법인과세 신탁 원래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법인과세 신탁을 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또 과연 어떤 그 신탁업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의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알 수 없는데 한 2, 3년 더 지켜보고 제 개인적 생각은 이거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법인과세 신탁을 하는 거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 세제는 아주 이상한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 과세를 하게 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건데 법인세법에 수없이 많은 규정이 있는데 이게 법인신탁 과세에 적용이 다 되는지 적용시키려니까 무리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지켜볼 과세입니다. 이거는 법인과세 신탁을 처음에 강제적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반대론에서 내부적으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법인과세 신탁을 수탁자식으로 한다는데 법인세법 규정 중에 적용 안 되고 무리한 경우도 없을까 지금 당장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좀 신중해야 된다 그냥 옛날식으로 수익자 계속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백한 입법 오류도 보여집니다. 법인세법 5조 2항 1호는 보면은 목적 신탁은 수탁자 과세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5조 3항에 가면은 목적 신탁 수익자 없는 경우라든지 위탁자가 통제권이 있으면 위탁자 과세한다고 해놨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2항하고 3항이 명백하게 배치되는 입법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법인세과 안에서 일이니까 다른 과 일도 아닌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때 사무관들이 고생이 많죠. 일은 많고 밤은 새야 되고 계정안은 빨리 내야 되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조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분과가 있는데 이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까지 분과별로 3회 회의를 거듭해서 거기서 뭐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를 하는데 이제 막상 입법안은 각 과의 사무관이 초안을 마련하면 뭐 과장, 국장, 실장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 사무관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사무관 초안이 과장, 국장, 실장을 통과해서 최종 법안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뭐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니까 국회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무관이 물론 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세제실에 배치가 되지만 이 법안을 만든 뒤에 뭔가 전체적으로 윤독이나 리뷰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발심 차원에서 각 분과별로 소득세 분과면 소득세법 올해 개정안을 놓고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조문을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문을 보면서 명백한 입법 오류가 저질러졌길래 그다음에 목적 신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시행령에서 목적 신탁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랬는데 법인과세 신탁이 되려면 첫째는 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두 번째는 위탁자가 신탁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지정 변경권 등등 지배 통제하는 경우가 아닐 것. 그거는 위탁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과세 신탁이 안 된다. 그건 좋은데 수익자가 둘 이상이라야 된다 했는데 근데 목적 신탁은 또 아까 봤다시피 5조 2항 1호에서는 수탁자 과세, 법인과세를 한다 그랬는데 수익자가 없기 때문에 둘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 모법과 시행령 간의 명백한 입법 오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자 과세 새로 들여온 그 향후 과제를 생각해 보면 아까 봤다시피 위탁자 과세가 되려면 두 가지 1번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두 번째 수익자가 가족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요건이 있는데 2번 요건 때문에 사실은 위탁자 과세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즉 연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은 2번 요건 때문에 위탁자 과세 신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위탁자 과세 신탁을 새로 들여온 취지가 완전히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외국 어디에도 미국의 그랜트럴 트러스트나 일본에도 이런 요건, 가정 요건을 요구를 안 하는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시행령 같은 데 끼어들었는지 저도 그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삭제하는 게 위탁자 과세 신탁의 취지에 맞을 겁니다. 이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정 전에 옛날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최대의 관심사는 도대체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해야 되겠느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재화용역 공급 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옛날 법은 원칙적으로 위탁자다 그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판례 2008년 12월 24일 판례를 보면 위탁자인데 종류에 따라서 자익신탁이냐 타익신탁이냐 갈라가지고 자익신탁이면 위탁자 그때는 위탁자 겸 수익자죠. 타익신탁이면 수익자 그렇게 봤는데 결론이 있어서는 결국 수익자가 원칙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소득법인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수익자 과세가 원칙이다. 그게 종전 판례 태도였습니다. 종전 판례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법인세와 부가세는 본질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지급하려고 하느냐.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해당 재화 용역을 소유, 지배하는 지위, 공급자 지위, 즉 법률적 지위가 중요한 거지 이득을 그 사람이 얻을 필요는 없다.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자기 명의 공급이 가능하니까 수탁자 사업자는 게 맞다. 행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탁자가 핸들하는 게 그게 편리하고 좋다. 그래서 종전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온 게 2017년 5월 18일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전반적으로 수탁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판례를 깬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나오고 나서 판례가 나온 게 2017년 5월입니다. 판례가 나오고 5달 뒤에 연말에 12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10조 8항을 보니까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는 위탁자가 공급하는 걸로 본다. 앞에 판례는 수탁자 중심으로 가라 했는데 여전히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해놓고 다만 담보신탁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판례하고 정반대입니다. 판례는 수탁자 납세 의무자로 가라고 했는데 바뀐 법은 위탁자 중심이다. 수탁자는 담보신탁 때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판결을 잘못 읽었는가, 오해를 했는가, 아니면은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달리 간다는 의도적인 정책적 규정인지, 만약에 판례가 잘못됐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판례하고 다르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달리 가는지 이유가 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과정엔 제가 직접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감정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판례의 취지를 조금 오해한 게 아닌가. 이 판례가 담보신탁에만 한하는 판례인 것처럼 아마 오해하고 법을 잘못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판례는 담보신탁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탁 전체에 대한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례는 또 용역에 대해서는 침묵이라서 용역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 2017년 말 개정 법률에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바뀐 개정법에서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가 이론에 맞다 해서 전면적으로 수탁자를 원칙으로 돌렸습니다.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돌렸고, 다만 이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이면 신탁 재산별로 납세 의무가 부과하고, 신탁 재산이 여러 개면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순탁자는 따로따로 납세 의무자로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신탁 재산별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위탁자 부가세에 있어서도 위탁자 과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문들, 공동수탁자 연대납세, 수익자 2차 수탁자 물석 이런 것도 들어왔고,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것도 들어왔습니다. 위탁자 지위가 이전될 때는 기존 위탁자가 새 신위탁자에게 신탁재산 공급한 걸로 부가세 과세 대상인 걸로 본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이 있지만 재화 공고로 보지 않는 것, 또 매입시액 공제 특례 그런 조문들 구체적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 이제 부가세에서 크게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자, 이제 전면적으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말하자면 신탁업자, 은행, 증권회사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탁업을 저해하는 조치인가? 그 회사들이 앞으로 세금 신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 줘가지고 우리나라 신탁업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초장부터 그런 반대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그런 행정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거는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수탁자를 납세 의무로 삼는 게 그게 원칙에도 맞고 장래 한국 이 신탁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데도 맞다라고 생각해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수익자 부가세도 그렇게 소득법인하고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 과정에서 하나 불거졌던 문제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었는데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 이전은 재화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업자든 아니든 이제 위탁자는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또 공급받는 수탁자, 신탁회사 등은 매입세액이 없는 셈인데, 근데 위탁자는 옛날에 누군가 삼자에서 사왔을 건데 신탁재산을 그때 매입세액을 아마 지급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탁자 자신도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 자신이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종전에 제3자한테 사올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근데 이번에 재화를 수탁자한테 이전할 때는 공급이 아니니까 매출세액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 위탁자는 종전에 매입세액 공제는 받았는데
받은 취지는 앞으로 매출세액 내겠다는 전제하에 받는 건데 매출세액을 안 내버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공급받는 자,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자기가 제3자한테 공급하면 매출세액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매입세액은 없다. 그래서 부가세 기본구제가 매입세액 공제 받는 사람과 매출세액 납부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위탁자가 옛날에 받아버렸고 앞으로 매출세액은 수탁자가 양자가 동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에 쌓였습니다. 두 가지 대안을 생각했었는데 첫째는 위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는 받아놓고 이번에 매출세액은 안 내니까 이거 막 공급 간주같이 우리 의제 공급같이 이때 공급이 있는 걸로 봐서 위탁자한테도 부가세 매겨야 된다 추징하는 게 아주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두 번째는 그냥 뭐 모르는 채 자율에 맡겨두자 그래서 결국은 이안으로 갔습니다. 갔던 이유는 이상보다 아까 초기에 말한 여러 가지 철학적 지향점 중에서 현실을 더 중시했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위탁자가 너무 꺼릴 것 같아서 신탁 산업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묵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향후 조금 운영 과정을 2, 3년 지켜보고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별 문제점이 없으면 아마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의 수익권 양도 규정. 위탁자 지위이전은 재화 공급이다 규정이 있는데 수익권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자 수익권을 수익 정권 형태로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수익권 양도도 원칙적으로는 채권 양도적 성격이 가능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신탁 수익권 양도가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지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경우 아까 양도소득세를 신탁 재산 자체로 받듯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완을 논하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속증여세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신탁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상속증여세제이고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소득법인 부가세 쪽은 상당히 보완이 됐는데 상속증여신탁세제는 충분히 보완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보완이 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손을 대는데 그쳤습니다. 어쨌거나 종전규정은 아예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이 신탁법이 2011년대 들어왔지만 세금 문제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뭐 세금 어떻게 매기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칼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필요성이 우선 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 앞으로 상속 후견 대체 수단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조세 문제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개정안 법을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증여 같은 경우에도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한테 넘어가지만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인 수익자로 즉 조세법적 고려를 사법과 일치시키지 않고 앞세우는 것으로 전체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했을 때 일본 같으면 지정했을 때 거기서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수익자가 실제 이득을 얻었을 때 그때 증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그렇게 짠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렇게 구제를 짜면 일본식으로 하면 과세 이연 조세피가 완벽하게 방지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일부 과세 이연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현실을 더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조는 그대로 실제 지급되는 날 이거는 뭐 국세기본법에 증여세 성립 시기하고도 일치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짰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이제 이런 수익자 실제 지급받는 예외가 해당하는 것들을 쭉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신탁 경우에 상속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사법적 고려보다는 조세법적 고려를 앞세웠는데 상정세 구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법률상은 수탁자 재산이 되지만
상속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피상속인 위탁자 손에 남아있다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조를 짰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자가 타익 수익자가 따로 있는 타익 신탁 설정하고 사망했으면 그런 것은 위탁자 상속재산이 더 이상 아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이 위탁자 타인이 설정한 타익 신탁의 수익자라면 그건 당연히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과세 문제가 아주 어렵고 지금 법 규정도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법 59조에 있는데 개정 전까지 종전에는 해석론에 던져져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중에서 어느 것을 과세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해석상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정 신탁 세제에서는 최소한의 명확한 조치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일단 큰 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을 상속 개념에 넣고 유언대용 신탁의 신탁 수익권자를 수유자 개념에 넣고 그렇게 해서 유언대용 신탁은 본질이 상속 그런 게 비슷하다. 이렇게 전체 콘텐츠를 잡았습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은 예를 들자면 위탁자 A가 자기가 생존 동안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사후부터 배우자 B가 생존 동안에는 B를 수익자로 하고 B 사망하면 아들 C에게 원본과 수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수익자를 쭉 대를 이어서 연속시키는 그런 신탁인데 마찬가지 종전 신탁에서 규정이 없고 정부 해석에 맡겨놨는데 마찬가지 개정법에서는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도 상속 중심으로 짠다. 그 대원칙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위탁자 사망 시의 과세 문제. 위탁자 사망 당시에 수익자 앞에서 B, 천은 수유자고 이때 후행 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아들 원본 수입 부분도 위탁자 남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또 경우를 달리해서 위에 의해서 위탁자 생존 중에도 B가 수입 수익권자였고 그가 이미 수입식을 받았다면 이거는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위탁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C가 아직 현실적으로 수령한 바 없는 원본 수익권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행 수익자가 아직 현실적으로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유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후행 수익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령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 상속세 대원칙이 받은 게 있어야 세금도 한도 안에서 내는 거니까 상속세 부담은 안 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부 해석론입니다. 법의 침묵지대라서 여전히 이번 개정세법에서도 명확하게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던져놨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선행 수익자 배우자는 수입 수익금만 취득하는데 앞에 제가 한 해석에 따르면 이 B가 상속세 납세 의무 부담하는 게 어디까지냐? 자기 수입 수익권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자기 뒤에 자식 단계의 원본 수익 이것까지 합쳐서 상속세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아직 해석이나 뭐 유권 해석 판례가 물론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해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칭 1설은 위탁자 사망 시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선행 수익자 B한테 부과하고 B가 사망하면 아들 C가 전체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내려간다는 구조고 두 번째는 위탁자 A 사망할 때 선행 B 처에게 수입 수익금 부분만 상속세 과세하고 후행 아들 C한테는 원본 수익금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제3설은 위탁자 사망 시 선행 수익자 B한테 수입 수익권의 상속세 부과하고 후행한테 원본 수익권 등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하고 뭐 그런 등등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 해석은 문헌이 분명하진 않은데 문헌의 전체 취지를 비춰보면, 그리고 애당초 법을 만들 때 논의했던 내부 기초에 비춰보면 최대한 단순하게 일단 상속세를 짜간다는 기조하에 최소한의 법만 만들었는데, 의도는 일단은 일설처럼 A 사망하면 일단 B가 원본까지 포함해서 다 세금 내고 B가 죽으면 C가 다 세금 낸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행 수익자 사망 시 넘어가고요. 이제 향후 과제. 자, 지금 본 수익자 연속 신탁 과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일설로 하는 게 해석상은 타당할 거다, 그런 취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은 선행 수입자 가령 처 B는 자기는 수익금만 갖고 있는데 자기가 권리도 없는 아들 C의 원본 수익금에 대해서도 자기가 상속세 부담을 내야 되는 꼴이 되는데, 해석론상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은 상속세 기본 원칙,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거하고는 배치되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법을 바꿔서 그렇게 선행 수익권자는 자기 수익권 한도 안에서만 상속세 진다, 원본 수익자가 그 단계에서 원본 수익 대응 상속세 납세 의무 진다, 그렇게 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자 지정 변경권자의 지정 변경식 과세 규정도 해석에 던져져 있는데, 이 경우도 조금 과세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0, 50분 한 것 같아서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제도는 영미에서 생겨난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지금도 한없이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신탁이라는 제도는 영국 법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야이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스콧 같은 사람들은 이 신탁이 창출할 수 있는 목적 경우라는 것은 변호사의 상상력이 미치는 한도 안에서 끝이 없다. 그러니까 신탁은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은 여전히 지금 봤다시피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해야 될 미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세무사님들, 실무 전문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2020년 말에 바꿔서 1년 됐으니까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해석론, 입법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미완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 산업은 상사, 민사 불문하고 앞으로 계속 크게 성장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상사, 은행, 보험은 제쳐두고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민사신탁에서 점점 역할이 커질 겁니다. 민사신탁 내지 가족신탁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형, 노후를 위해서 혹은 장애인, 자녀 등을 위해서 유언 대용, 수익자 연속, 재산관리 처분 또는 가산 승계 도구로서 여러 가지로 민사신탁에 쓰일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가 그 설계, 운영의 중심에 놓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그런 것은 신탁 회사에 맡기더라도 여러분이 크게 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민사신탁도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은 특히 사법서사, 우리 법무사, 세리사, 우리 세무사를 중심으로 이 민사신탁이 상당히 번창해 있고, 그쪽이 수익 창출 도구 내에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크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세무사 중에 또 앞서가는 몇몇 분들, 또 법무사 중에서 앞서가는 몇몇 분들이 벌써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수도 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이렇게 자문하고 계약서 구조를 짜고 하는데 한 건당 최소 500, 1000 그런 식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또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버지, 부모 재산이 좀 많으면 평탄한 집안보다는 싸움이 나는 집안이 훨씬 많은 게 지금 세태고 현실입니다. 그런 분쟁 방지 차원으로 이 신탁이 아주 유용한 제도이고, 민사신탁이 앞으로 아주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분의 역할이 여러분의
공간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민사신탁 부분은 오늘 뭐 주제가 아니고 이건 따로 해야 되는 주제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업무하고는 직접 연관은 오히려 민사신탁이 더 많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도 민사신탁에 앞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수님의 그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이 40분인데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금 시간을 사용했는데 아마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상세히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